네. 자, 오늘은 2018년 그렇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난이도였죠. 선생님이 봐왔던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로 가장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그렇죠? 뭐 몇 번 얘기하자면 패턴은 같습니다. 한 16에서 17은 항상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나머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꽉거나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어때요? 새 유형 문제가 나온다. 이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주의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에 보면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상황론이 하나 되겠습니다. 상황론 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조직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상황론은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상황론은 말 그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최선의 답을 찾는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선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 상황에선 저게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상황론입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그럼 상황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무슨 논이다? 상황론이다 생각하시면 답 1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2번에 보면 체제 이론과 같이 조직은 어때요? 뭐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 말만 좀 주의하세요. 4번에 보시면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한다? 단순화한다라는 개념. 그 개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2번에 보면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비판적 논이지요. 자,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비판적인 거를 더 많이 따지는 추세입니다. 그 지점 생각해 보시고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1번,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과 다르다. 그렇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2번에 보면 민주형 책임성과 기업가적인 재량권 간의 갈등이 벌어진다. 당연하겠죠.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 효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료들은 뭘 생각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겠지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3번에 보면 고객 중심의 논리는 수동적인 존재. 이게 중요한데요. 능동적 존재가 아니고 수동적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죠? 왜? 자꾸 해지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걔가 말아서 해주겠지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에 보면 정치적 논리를 우선시한다. 신공공관리는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약간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시한다라고 봐야 되니까 답 4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 한번 정의해 보면요. 첫 번째, 책임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두 번째는 고객 중심 논리 때문에 국민은 뭐가 된다?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 된다. 이 말 좀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경제적 논리다라는 거. 이 점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실 때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자, 선생님이 몇 번 강조했지만 사이버네틱스는 뭐의 반대다? 합리 모형의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 모형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상황을 따져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따져보고 거기에서 뭘 찾는 거예요? on best way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최선의 유일, 최선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네틱스는 뭐예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정해진 대로 중에서 뭔가를 하나 뽑아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사이버네틱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주요 변수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우리가 쉽게 뭐 생각하면 돼요? 집에 보일러 생각하면 돼요. 집 뭐 생각해라? 집에 보일러 생각하면 된다. 보일러 설정 25도로 맞춰놓으면 어때요? 지가 와서 25도가 되는 거지요. 그게 사이버네틱스에 가장 가깝습니다. 2번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까지는 봐줄만 한데 정보와 대안에 광범위한 탐색을 한다. 탐색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사이버네틱스다. 그렇죠? 답은 3번, 아니 답은 2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합리 모형 기억해 놓으시고요. 분석적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 온도 장치다. 그다음에 환류다. 그렇죠? 피드백을 한다.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사이버네틱스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광범위한 게 아니고 한정된 범위의 불확실성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근평입니다. 자, 근평의 오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도 금방금방 떠오를 건데요. 자, 근평에 보시면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해요. 그럼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이 규칙적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규칙이 없다는 얘기죠.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그럼 불규칙적 오류다. 불규칙적 오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총계적 오류라고 얘기한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반대가 이거다라는 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연쇄효과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 업무의 창의성을 강조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창의성 점수가 낮아.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의 모든 점수는 다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도미노 효과, 그렇죠? 연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집중화 경향이란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낮은 점수 줄 때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높은 점수 줄 때도 조금 약간 마음에 꺼림직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집중화 경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대화와 엄격화가 불규칙하다. 그렇죠? 관대화하면 뭐예요? 넉넉하게 해주는 거. 엄격화하면 뭐예요? 너무 짜게 해주는 거. 이게 불규칙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총계적 오류다. 그래서 규칙적 오류와 반대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자, 롤스 샘플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 더. 그 롤스 나오면 사회 혹시 여러분들 공무원 사회를 공부하시면 노직이라는 인간 떠오를 거예요. 노직. 그렇죠? 노직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롤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직은 완전 자유주의자예요. 당연히 뭐는 있을 수 있다? 차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노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롤스도 기본적인 바탕은 자유주의에서 출발했지만 그렇죠. 출발했지만 그래도 약간 우울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주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 또는 뭐 사회주의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롤스가 잘 나오게 된 바로 이 부분이 잘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역시 변함없이 나왔는데요. 1번 원초적 자연상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무지의 배일.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지요. 그다음에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너무 불평등하면 공리주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흐름이야? 가운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고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 뭐 이런 말씀 안 되지만 우울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래 좀 불평등해도 봐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4번에 보시면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인 자유 입장보다는 조금 더 좌측으로 왔다고 봐야 되겠지. 우리가 보면 좌파 우파 나눌 때. 자, 선생님 몇 번이겠지만 좌파는 뭘 따진다? 형평성을 따진다. 그렇죠? 우파는 뭐를 따진다? 효율성을 따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우측에 출발했지만 가운데로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 정의해 보면요, 무지의 배일, 원초의 자연상태, 그렇죠? 또 공정함 이꼬르 뭐라고 본다? 합리성이라고 본다. 그다음에 불평등한 배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딱 한 군데 있다. 어떤 경우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입장에 가깝다? 중도적 입장에 가깝다는 말 특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때요? 이제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고 기본서를 찾아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6번 넘어갑니다. 살라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수단이 있죠. 원래 정확하게 나누면 가장 높은 상태가 있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있고 중간 상태가 있는데 가장 큰 규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직접적 수단. 나머지 것들은 다 뭐라고 부른다? 간접적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직접적 수단에는 뭐가 있어요? 직접 소비.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규제. 그리고 직접 대출.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공기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개 따져보면 경제 규제, 정부 소비, 공기업, 니은, 디귿, 미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다 뭐에 속합니까? 간접적 규제, 간접적 수단에 속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해 볼까요? 자, 직접적인 수단에는 뭐가 있다? 경제적 규제, 정부 소비, 공기업,
직접 대출.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처럼 공부할 때 경정공직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한 글자씩이라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형태,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센 거는 조세지출, 서역지출, 계약, 벌금, 조세, 계벌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낮은 형태는 뭐예요? 바보예요. 그렇죠? 바우처, 보조금, 그다음에 대정. 그렇죠? 제주도에 가면 대정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몰랐는데 고향이 그쪽인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대정.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주도의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바보다라고 해서 바보 대정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6번까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거의 다 거저 얻을 수 있는 점수들이지요. 맞습니까? 자, 7번에 일선관료제 보겠습니다. 자, 일선관료제 하면 이제 우리가 패턴이 바로 뭐냐면요. 이 일선관료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 누가? 공무원이.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뭐를 갖는 거야? 고정관념을 갖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 형님들 얘기하는 정형화라고 얘기하죠. 고객을 유형별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주면 돼. 저 사람 뭐 해주면 돼. 저 사람 쌀 주면 돼. 이런 식으로.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버립니다. 뭘 가져요? 고정관념을 가져버립니다. 이듭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어때요? 일선관료는 바빠요? 안 바빠요? 개 바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모든 걸 다 신경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신경을 써요. 승진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정받는다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또 대부분 돈이 넉넉해요?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 부분적이다. 또는 띄엄띄엄 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점을 생각하고 7번에 보겠습니다. 일선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되어 있죠. 고정관념을 타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정관념을 가집니다. 타파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고객들의 목표 기대가 정확히 일치하고 명확하다. 걔들마다 어떤 거를 정확하게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집행에 필요한 자원, 돈이 부족할 경우에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집행한다. 답 3번 체크할 수 있겠네요. 4번에 보면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세요. 일선관료제는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율성을 준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넘어가시면 관료대의 재량권이 낮다 높다? 높다. 그렇죠? 높다. 그다음에 환경 자체가 어때요? 되게 문제가 많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든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유형화, 범주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고객들의 목표 기대가 어때요? 명확하지도 않고 겁나 다양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자기는 어때요? 유리한 것만 집행한다. 승진에 도움되는 거, 인정받는 거, 또는 귀찮지 않은 거 이런 것들만 집행하려고 한다는 거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관계 법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어렵게 푸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행정학에서 몇 개 안 되는 문제 자체에 답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부속기관이라는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해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무슨 기관? 부속기관이다. 답 바로 1번 되겠네요. 자, 2번에 보면 보조기관이라고 해놓고 쪽에 기관장을 보좌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무슨 기관? 보좌기관입니다. 우리가 보면 얘기했듯이 라인이 따르죠. 라인. 개선 라인이고요. 옆 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보조라고 얘기하고 참모를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좌니까 보좌기관이 되겠죠. 세 번째, 하부기관이란 글쎄요. 선생님도 하부기관이라는 말은 익숙치 않은데 중앙행정경에 소속된 기관이다. 소속된 기관이다. 무슨 기관? 소속기관이 되겠죠. 그렇죠? 하부기관. 글쎄요. 뭐 말을 한다고 하면 하부기관이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죠? 4번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맞잖아요. 그럼 행정기관이 아니다가 아니고 행정기관입니다. 그냥 합의제 행정기관일 뿐입니다. 그렇죠? 답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지요.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징계 6가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견책. 그렇죠? 그 다음에 감봉.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 그 다음에 좀 심하면 뭐예요? 강등. 그렇죠? 강등. 그렇죠? 강등이 빠졌네요. 1번 문제. 강등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바로 1번을 틀렸다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다른 게 혹시 다 틀리면 1번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물론 이걸로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만. 2번 정직은 1개월, 3개월 맞지요? 그다음에 3분의 1을 가면 아니죠. 3분의 2가 아니고 어때요? 한 푼도 안 줘요. 그렇죠? 정직은 다 가만다. 감봉은 깎아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역시 1개월, 3개월 맞지요? 얼마? 3분의 1. 답은 3번 되겠네요. 4번에 보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조사 중이잖아요. 조사 중인데 징계를 해버리면 어때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사람 죄 없는 걸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4번은 말이 안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의 종류 체크해보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자, 주의하실 거. 자, 견책과 감봉은 그 사람의 지위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잘리지도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강등은 그 사람의 지위는 어때요? 이제 잠깐 중단이 된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공무원이지요. 하지만 해임과 파면은 어때요? 이제 이거는 퀴트 된 거지요. 그렇죠? 큰 죄입니다. 사실 해임 파면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되면 해임과 파면이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정직은 1.3 외워놓으시고 한 푼도 안 준다. 감봉은 1.3인데 3분의 2다. 강등은 한계금 내리고 보수를 한 푼도 안 준다. 그렇죠? 정직보다 강등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주겠죠. 그다음에 직위회제, 직권면직, 강임은 뭐라고 보지 않는다? 징계가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정부 회계입니다. 쌤이 회계를 공부할 때 쌤이 다른 건 다 외우지 말고 뭐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단식북이냐, 복식북이냐, 단식이냐, 복식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현금이냐, 발생이냐. 이것만 기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 회계학을 다 공부하려고 뭐 어때요? 절대 공부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회계학이라는 게 어때요? 어떤 사람이 4년간 회계학을 공부해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회계학을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챕터로 배웠으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거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식북이는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지요. 그렇죠? 현금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기억하는 건 단식북이.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한 거를 계기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1번이 바로 틀렸겠네요. 자, 2번 단식북이는 현금이다. 현금주의라는 얘기죠. 복식북이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그렇죠? 차변과 대변을 함께 쓰는 거니까. 그렇죠? 오류가 있을 때 여기는 플러스인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검증이 쉽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뭘 쓰고 있다? 복식북이를 쓰고 있다. 4번의 복식북이는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정확하게 답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현금주의는 뭐다? 단식북이다. 그렇죠? 발생주의는 복식북이다. 이 점만 더 체크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몇 번 얘기했지만 회계주의는 어때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회계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도 회계는 상당히 머리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예산과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 하고 돼 있네요. 자,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다. 그렇죠? 기재부가 제출합니다.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예산 법률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은 1년세주의라고 해요. 1년세주의라고 해서 1년마다 세금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1년세. 그러니까 1년의 세금에 관한 법을 만드는 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예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률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예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는 현 세대의 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지 않는다. 자, 현 세대의 결정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공채.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빚나고 공사 짓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건 10년 뒤에 갚아줄게. 그럼 어때요? 지금 내가 결정을 했는데 빚은 누가 갚는 거야? 10년 뒤에 인간들이 갚는 거죠. 그럼 예산은 어때요? 그 해에 거둔 거 가지고 그 해에 쓰는 거니까 어때요? 미래세대에 전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과지도 예산의 도입에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를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품목별 예산 시스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대하는 계획예산으로 바뀌었죠. 계획예산.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뭐도 있어요? 성과주의 도 있죠? 성과주의, 계획예산, 그러다가 어때요? 신성과주의. 그렇죠? 물론 중간에 뭐도 있어요? 연기준 예산도 있죠.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어때요? 신성과주의 플러스 참여예산이라고 얘기하죠. 이 흐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품목별 예산 제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관리하기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에요. 너 쓴 거 갖고 와봐. 그럼 어때요? 이거에 얼마, 이거에 얼마. 관리하기는 쉽다. 단 뭐를 알 수가 없다? 목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이어지죠. 물론 이제 오늘날의 예산은 어때요? 이제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추가 경정 예산은 최소 1회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자, 추가 경정이라는 것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이라고 정해지도 않았어요. 두 번을 쓰든 10번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안 써도 되고요. 이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한국은 법률이 아니고 뭐다? 예산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계획 예산, 연기준 예산, 신성과주의다. 물론 지금은 신성과주의 플러스 무슨 예산이다?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기억할 거. 계획 예산과 연기준 예산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계획 예산은 위에서 아래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임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기준 예산은 좀 반대예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약간 좀 어때요?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집권화하면 계획 예산이 되는 거고 분권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기준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품목별 예산은 장관항, 세항목.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산은 분야, 부문,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단위서, 세부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결국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분야가 장이고, 그렇죠? 부문이 관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만 바뀐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본 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이 있죠. 우리가 흔히들 추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횟수에 대한 제한이나 여러 가지 근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추경을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얼마 이하로 해라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킹던입니다. 정책의 창이죠. 자, 우리가 정책의 창을 공부했을 때 기억할 거. 첫 번째, 쓰레기통 모형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뭘 기억해라? 3P를 기억해라. 3P. 그렇죠? 3P. 3P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problem, 그다음에 policy, 그다음에 political. 그렇죠? 문제, 정책, 그다음에 마지막 정치적인 흐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번에 보시면 문제 흐름, 이슈 흐름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정책 흐름. 그렇죠? 세 번째가 정치 흐름이다. 답은 2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정책의 창, 열리는 경우가 있고 닫히는 경우가 있죠. 보통 열릴 때 우리가 뭐 생각하면 된다? 우리 배웠던 트리거. 우연한 사건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갑자기 확 문이 열리는 거죠. 반대로 문이 갑자기 닫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규칙적인 뿐만 아니고 우연한 사건, 트리거, 방아쇠에 의해서 작동된다. 네 번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정책의 창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칙적인 거에 의해서도 열리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어때요? 갑자기 촉발되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린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닫히는 경우는 뭐예요? 이미 다 논의했잖아 라고 생각하면 닫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또는 어때요? 어떤 아까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창이 닫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P, 그렇죠? 프로그램, policy, political, 그렇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과 비슷하다.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자. 이 네 개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네 가지가 쓰레기통 모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때요? 바꿔내면 어때요?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본 유형은 쓰레기통 모형의 네 가지. 뭐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인데요. 이제 이거를 빼놓고 내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내면 그걸 골라야 된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쓰레기통 모형 뭐 많이 나온 문제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조정의 원리입니다. 자, 조정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무슨 조정? 수직적 조정이 있고 수평적 조정이 있죠. 이 두 가지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수직적 조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수직적 조정. 수직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층제. 그렇죠? 뭐 계층제가 가장 수직적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어때요? 규칙, 계획. 그렇죠? 규칙이나 계획 같은 것도 수직적인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수평적인 조정에는 뭐가 있어요? 팀 프로젝트, 그렇죠? 또는 TFT, 또는 뭐가 있어요? 정보 시스템, 그렇죠? 수평적 조정에는 자 TFT,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 그렇죠? 맞습니까? 또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정보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그렇죠? 또 그거 말고도 PM, 프로그램 매니저. 그렇죠? 사업 관리자. 그렇죠? 사업 관리자. 이런 것들도 다 수평적인 조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적 연결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통제한다. 뭐 그렇겠죠? 수익적 연결 방법에는 프로젝트 팀이 있다. 아니죠? 수평적 연결 방법. 답 2번 쉽게 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연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PFT.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 그다음에 뭐 에도 클래스도 수평적인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평적 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자, 선생님도 이거 풀 때요. 순간적으로 답지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요. 순간적으로 넘어갔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그렇죠? 네, 2번에 보면 성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먼저 누구하고 합의해요? 여성부 장관과 합의를 해요. 그다음에 제시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중앙관서의 장과 함께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2번은 무심결에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 3, 4번이에요.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가는 게 개요, 규모, 기대효과, 목표, 뭐 분석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결산서에 들어간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실적, 효과 분석, 그다음에 뭐 평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엔 이게 나왔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산서에 뭐가 들어가냐, 결산서에 뭐가 들어가냐를 더 이해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운하의 결산입니다. 자, 운하의 결산은 이제 되게 어렵죠? 그렇죠? 왜? 복잡하니까. 그렇죠? 결산만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자, 며칠까지 돈을 쓰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 이제 쓸 것을 정해놔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건 며칠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까? 2월 10일까지 지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2월 말일까지 일한 월급을 12월 31일 날 주지 않잖아요. 우리 편의점 알바를 해도.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10일까지. 그 2월 10일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고 불러요? 출납기한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출납기한은 2월 10일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각 부마다 뭐 여성부면 여성부, 교육부면 교육부 이렇게 쓴 보고서를 내야 되겠지요. 그게 언제까지야? 2월 말까지예요. 각 부에서 결산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보고서를 냅니다. 그렇죠? 자, 누구한테 내겠어요? 선생님 돈에 관련된 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재부. 그렇죠? 그래서 기재부에게 2월 말까지 냅니다. 그럼 기재부가 어때요? 돈을 받은 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어디다가 내요? 결산을 한 번 더 거친다겠지. 국회로 바로 안 가고. 감사원이죠. 그렇죠? 자, 국무회의 거친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감사원으로 보내요. 그럼 감사원이 어때요? 졸라에 검사를 열심히 하겠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사원이 열심히 검사한 다음에 언제까지? 5월 20일까지 다시 어디다 보내요? 기재부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기재부가 언제까지?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국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옳지 않은 것. 자, 결산은 확정적 개수다. 맞지요? 자, 결산은 확정적. 그럼 반대로 자, 예산은 확정적이 아니고 예정적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5월 말까지. 그렇죠? 감사원의 검사는 언제까지? 4월 20일까지.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누구의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무슨 이거 한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국민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답 3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결산은 확정적 개수다. 예산은 예정적 개수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결산의 방식, 순서 한번 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부패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공무원 부패, 기읍번. 일상적으로 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해. 잘 하다가 어때요? 얘가 거기만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탈출한 거죠? 일탈. 그렇죠? 두 번째, 금융위기가 심각한데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없다고 거짓말한다. 하얀 거짓말. 그렇죠? 백색 부패. 얘가 길거리 지나간 데가 못생겼어요. 와, 겁나 못생겼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못생겼는데 어때요? 혹시 딸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좋아하죠? 아들인 거 뻔한데, 그렇죠? 딸같이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어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죠? 하얀 거짓말. 세 번째,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례적으로 받아왔어요. 계속 받아왔어요. 제도화된 부패가 되겠죠. 거래 당사자 없이 혼자 삥 땅 쳤어요. 이걸 우리가 사기형 범죄. 그렇죠? 맞습니까? 사기형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비거래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별한 사례를 만들지도 않아요. 이 사례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더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사례가 밖에서 나온다? 별로 안 밖에 나와요. 그렇죠? 하기가 바꿔서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되면 어때요? 온갖 욕을 다 먹게 되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제도화된 부패와 일탈형 부패 체크해 보시고요. 거래형과 비거래형이 있고요. 백색 부패가 있고 회색이고 흑색이다 그러죠. 그렇죠? 백색은 하얀 거짓말, 흑색은 범죄, 회색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징계는 받는 게 회색 부패가 되겠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넘어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방의회 나오고 이러면 이제 어때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국가직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한 문제만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선생님 몇 번 강조했지만 지방의회도 뭐하고 비슷해? 국회하고 비슷해. 국회도 뭐가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특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안 열려 있으면 당연히 국회의장이 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세 번,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의장도 결국은 뭐예요? 지방의회 의원이지요. 근데 의원인데 표결권을 갖지 못해. 이상하지요? 이해됩니까? 찬반이 같은 부결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때요? 찬반, 물론 그때는 찬반은 아니었지요. 헌법 개정이니까 4.4.5.2을 실시했던 용감한 인간도 있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의장은 표결권을 갖습니다. 그 양반도 지방의회 의원이에요. 답 3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4번 우리 배웠던 거 일사부재의 원칙이지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서 또 하지 않는다. 왜? 한 달 내내 그것만 하고 있겠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8번 프렌치와 레이븐입니다. 그다음에 권력의 원천이지요. 답은 쉽게 나옵니다. 준거, 전문성, 강제력, 상징은 아니지요. 그렇죠? 4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거적 권력. 또 뭐가 빠졌어요? 보상적 권력이 빠졌네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에 원래는 뭐라 해야 돼요? 보상성을 넣으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준거, 그다음에 전문성입니다. 이게 직위나 직무를 초월해서 가질 수 있는 거. 강제력, 그렇죠? 또 권위, 또 뭐가 되겠어요? 보상, 이런 것들 체크를 해두시면 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않을 거가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 제일 개기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어때요? 보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개기지 않겠지요. 맞습니까? 반대로 어때요? 사람들이 개길 것 같아. 사람들이 절대 안 지킬 것 같아. 뭐가 되겠어요? 강압적 권력.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이런 문제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전문 경력관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보면 이제 항상 무슨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언젠간 나오겠지요. 자, 1번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에서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직으로 뽑지 않겠지요. 그럼 1번 맞습니다. 2번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군과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그럴 거면 전문 경력관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따르게 두는 거잖아요. 답 2번. 그렇죠?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 경력관 직위의 직무 특성 난이도, 그렇죠? 숙련도에 따라 구분한다. 맞을 것 같고요.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전직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전직이 있고 전출이 있고 뭐 전입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전출이라고만 이상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전직을 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 직렬이 아니니까. 원칙은 시험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 20번 문제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생산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하느냐. 자, 정부가 결정을 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결정하는 게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 집행은 누가 하겠어요? 정부가 결정했는데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민간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반대로 민간이 결정했지만 뭐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결정해놓고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체크해서 기억해둬야 돼요. 자,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하는 거 직접 공급이 되겠죠. 자, 정부의 집행의 대표적인 게 정부의 직접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무슨 뭐 국가 간 협약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보다 직접 공급이다. 그러면 정부가 결정해놓고 민간이 공급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 민간 위탁, 그렇죠? 민간 위탁, 그렇죠? 또는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죠. 민간 위탁과 계약. 그거 말고도 뭐 있어요? 프랜차이즈, 그렇죠? 프랜차이즈 특허. 또 뭐가 있어요? 보조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정부가 결정했지만 민간이 집행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거 대표적인 거 바우처, 그렇죠? 바우처, 그렇죠? 뭐 대표적인 거 바우처.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원봉사, 자봉, 그렇죠? 자원봉사도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집행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거 말고도 어때요? 우리가 자조라고 하죠. 자급자족, 그렇죠? 자급자족,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죠. 정부가 집행하는 건 뭐예요? 정부 서비스 판매지요. 정부 서비스 판매에 해당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두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방식에 쓰면 옳지 않은 것, 직접적인 공급엔 대안적인 공급 체계는 생활쓰레기 수거, 뭐 복지사업, 시설관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뭐 그런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부가 모든 걸 공급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근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잉 생산 독점 이런 부분은 뭐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 방식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정부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넘긴다. 그렇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 부담 방식의 활용은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쓰는 놈이 돈을 낸다. 그렇죠? 지가 혜택 보는 놈이 돈을 낸다. 그러니까 어때요? 공평성, 형평성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4번에 보면 자원봉사는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한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한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나온다면 어때요? 우리 학생들도 높은 점수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방직 문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